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3주차 2강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지난번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독특하게도 기독교 신화처럼,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창조 신화는 뭘까? 초기에는 없었고 나중에 이제 첨가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인간의 탄생이 아닌 인간이 어렵게 살게 된 이야기 몇 가지 이야기. 헤시오도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하고 일과 나날 그 두 작품에 이제 나눠서 실려진 얘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어렵게 살게 된 이야기들인데, 첫 번째, 여기도 이제 보면 신들과 인간이 어울려 살았으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 식으로 이제 접근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서로 자기들 몫을 이제 나누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편에 서서 이제 그 이아페토스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제우스와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좋은 고기를 내장으로 싸서, 그러니까 살점들을 내장으로 싸서, 내장은 이제 보기 좀 흉하게 생겼잖아요. 그거하고 뼈를 좋은 기름 이제 고소한 맛이 나니까 좋은 기름 싼 것 중에서 이제 제우스에 고르게 해서 제우스가 이제 겉보기 좋은 걸 골랐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의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분노해서 제우스가 이제 불을 숨겼다. 인간들에게 중요한 자산인 불을 숨겼더니 프로메테우스가 이걸 훔쳐다 줬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때는 남자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들에게 여자를 만들어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에도 보면 원인설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당시에 이제 그리스인들 제사라는 게 번제라고 합니다. 재물을 이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옛날에 그랬고 요즘도 뭐 우리 그러니까 뭐 명절 때 보면 제사 음식 많이 해서 나눠 먹잖아요. 그 조상들한테 바치는 거지만 어차피 뭐 귀신이 먹는 게 아니니까 그걸 제밥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많이 먹고 또 싸가고 뭐 이러는 게 이제 명절의 맛인데,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제사를 지낼 때는 좀 쓸모없는 부위, 기름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불에 태우는 거죠. 내장을 또 갈라서 그걸 점도 치고, 뭐 그래 놓고는 살코기들은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 관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원인설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뼈 얘기가 있는데, 뼈를 기름으로 쌌다라고 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먹는 거지만 또 그 신화적인 사유에서 보면 뼈가 이제 우리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생명을 갖고 있다. 골수가 있잖아요. 골수. 뼈 안에 골수가. 그래서 뼈를 바치면 이제 부활한다는 믿음을 또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기 샤만, 샤머니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그 샤만이라는 게 무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무당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만 그건 몽골에도 있고 시베리아에도 있고 뭐 아메리칸 인디언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점치고 뭐 병 고치고 뭐 그러는데, 네, 뭐 같은 나중에 그런 얘기 할 기회가 있을 테고. 그래서 그 샤만이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러서 말을 타고 갔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말을 잡아서 어, 그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 먹은 거죠. 근데 어 아침에 다음날 이제 그 먹고 난 뼈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다 부쩍쩍 붙이니까 이거 말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멀쩡한데 한 군데는 이렇게 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전날 그 말을 고기를 먹던 사람들 중에 뼈 안에 있는 골수를 빨아먹은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손상이 생겨서 다리를 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빌로니아인들에게 잡혀서 노예가 됐던 시절에 이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앞날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여호와 신에 의해서 그 환상 중에 그
마른 뼈들이 모여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척척척 붙더니 거기 살이 붙어서 이렇게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됐다. 뭐 이런 이제 예스겔의 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뭐 그런 비전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뼈가 있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해골 군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판도라를 보낸 얘기는 단순하게 이제 뭐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 얘기합니다만 처음엔 그냥 제우스가 인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여자를 보냈는데 그 여자가 매력적인데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홀딱 반하긴 하지만 남들처럼 일을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재앙이 생겼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그 헤시오도스에 그래 보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은 안 하고 뭐 방탕하고 사치 부리고 뭐 이런다. 이게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이제 잘못된 시각, 편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비하적인 태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여인들이 생겨서 후손이 생기니까 노년을 돌봐줄 수가 있으니까 복과 고통이 같이 섞인 상태가 됐다. 그런 얘기가 이제 신들의 계보에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버전, 이건 신들의 계보에 나오는 버전, 1과 나날에 나오는 버전인데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의 명령에 의해서 여성을 만들고 신들이 그 여성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판이라는 게 모든이라는 뜻이고 노라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선물들을 받은 여인이다, 존재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신들의 선물은 남자의 마음을 호리는 것이다. 뭐 이런 역시 이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고 하나 우리 이제 9절 하나 판도라 상자 여자가 두 손으로 항아리에 큰 뚜껑을 들어 올려 그것들을 모두 내보내니 오직 희망만이 거기 남고 날아가지 않았으니 라고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항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왜 열었는지 그 뚜껑을 왜 항아리 뚜껑을 왜 열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아리가 상자가 되고 또 호기심에 열었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는 에라스무스라고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문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박식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고대 그리스 문화를 부흥시켰던 인물인데 에라스무스가 이게 푸시케와 에로스 간의 이제 사랑 얘기가 있는 또 좀 후대 버전의 얘기가 있는 거기에 이제 판도라 여기는 푸시케가 잠이 든 상자를 열어보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호기심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 판도라의 항아리랑 헷갈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잘못 전해졌다는 얘기고 우리가 실제로 헤시오도스의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큰 뚜껑을 들어 올려서 그것들이라는 게 이제 뭐 신들에게서 받은 선물들이겠죠. 그걸 모두 내보냈더니 오직 희망만이 거기 남고 날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이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좀 고전학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희망만이 날아가지 않고 나머지들은 다 날아갔는데 거기 뭐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있어서 세상에 퍼졌다. 그래서 인간들이 불행하게 살았다. 뭐 이런 버전이거든요. 희망은 안 날아갔잖아. 그러면 그 희망은 세상에 퍼지지 않은 거잖아요. 좀 웃기죠. 그래서 오히려 희망이 없는 상태여야 되는데 희망은 안 날아가 버리다라는 이미지하고 세상에 퍼졌다는 이미지하고 이게 겹치면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게 항아리가 뭐냐라는 것에 약간 좀 뭐랄까 심층적인 해석이랄까 그래서 이게 여성의 자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의 자궁에 희망이 남아 있다라는 거는 다음 세대 자기의 후손들 자식들이 거기서 태어난다라는 걸 뜻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요 위에 있는 노년을 돌보고 후손이 생긴다 요 얘기랑 이제 연결해서 해석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왔던 해석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하면 판도라와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의 대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간을 골통 먹이는 이게 이제 뭐 얘기를 빠뜨렸죠.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가 인간을 같이 살고 있었고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어떤 보복을 하려는 걸 예측했기 때문에 제우스에게 온 것은 아무것도 받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 제우스가 판도라를 보내면서 그 착신자 받는 사람을 에피메테우스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에피메테우스가 좋아라고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불행해졌다는 이것도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그 해석을 하려면 에피메테우스가 인간의 대표라고 보는 거고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 부인이 됐고 선물로 주어진 거죠. 프로메테우스는 그래서 코카서스 산에 저 동쪽으로 가 있는 산에 결박돼서 매일 간을 쪼아 먹힌다라는 얘기로 이제 얘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푸시케의 상자예요. 알죠? 이게 판도라의 상자죠. 이게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유럽인들이 헷갈려 갖고 이런 작품이 남은 겁니다. 판도라라는 작품인데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는 우리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되는 화가인데 영국 화가죠. 1896년 작품인데 좀 판도라를 그린 겁니다. 상자로 그렸죠. 항아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은 화가 워터하우스의 그림인데 여기도 좀 작은 상자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푸시케입니다. 황금 상자를 여는 푸시케라고 돼 있어요. 이 푸시케 얘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에로스와 갈등이 생겨서 또는 에로스를 실망시켜서 에로스가 가버렸다가 그 에로스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푸시케가 겪는 모험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1903년 작품. 자, 이게 그 프로메테우스. 그래서 독수리에서 간이 쪼아 먹히는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거는 폴 루벤스 유명한 화가죠. 루벤스의 그림이고 1611년에서 18년 사이 그림인데 굉장히 박진감 있죠. 살아있는 것 같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쫙 클로즈업해서 간이 빠져나오는 장면까지 묘사를 하고 있고요. 루벤스만 그린 게 아니고 프란스 스나이더라는 플레미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화가도 같이 그렸다고 하네요. 자, 저 그림이 요 옆에 있는 그림, 요 옆에 있는 그림은 구스타프 모로의 버전입니다. 옆에서 이제 간을 빼먹고 있는 독수리가 보이시죠?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앞을 직시하고 영웅적인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망의 골짜기 아니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이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겠죠. 에스겔이 여기서 이제 명상 속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구스타프 도레라고 단테 신곡의 그림도 많이 그렸던 그 사람의 밑그림에다가 애칭 동판을 만든 거고요. 1866년도 작품입니다. 자, 이게 소리가 나려나? 자, 프로메테우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는 뭐 워낙 그 인간들을 도와준 영웅으로서 우리가 신화적으로 추앙받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음악가들도 프로메테우스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기념할 만한 인물들과 관련해서 이 작품들이 주로 나오는데 베토벤, 그 영웅 좋아하는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이라는 작품이 1801년에 나왔던 거고 이 작품이 이제 베토벤 최초의 대규모 관현 악곡이자 발레 음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추방받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불을 훔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관현 악곡이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곡 주제 선율을 가져다가 3년 후에 영웅의 사악장
3번 교향곡이 영웅의 사악장에다가 거대 변주곡 주제로 사용했고 에로이카 변주곡에도 사용되고 12개 시골춤 중에 이게 소품집인데 거기 나왔던 곡과도 같은 멜로디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여러 개의 돌려쓰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트, 피아노의 거장 리스트의 교향시 프로메테우스라는 작품, 1850년 작품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바이마르라는 그 도시의 철학자 출신, 바이마르 출신의 철학자죠. 헤르더라고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헤르더의 동상을 제막할 즈음에 연극 사술에서 풀린 프로메테우스의 부수 음악으로 작곡된 곡이었고 그 일부를 교향시로 이제 만들어서 프로메테우스는 교향시를 만든 거죠. 이것도 재밌는 게 세 번째 곡인데요. 알렉산더 스크리빈이라는 러시아 작곡가죠. 교향곡 5번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라는 걸 1911년에 작품했는데 인류에게 불을 전하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대한 감사를 드리는 작품인데 이 스크리빈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모험적인 시도 앞서 나간 시도 그런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이니까 빛과 관련돼 있으니까 음악을 빛으로 표현하는 아이디어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소리와 빛의 색깔을 매칭시키는 방식의 작곡을 한 거죠. 근데 당시로서는 그거를 공연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악보로만 있었던 것을 나중에 21세기에 들어서 그것을 구현한 그런 이제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베토벤 에로이카 사악장. 최대한 소리를 키웠는데 소리가 안 나네요. 예, 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리스트 곡은 넘어가고 이것도 이제 소리를 듣기는 어렵겠지만 네, 요거 이제 1910년에 스크래빈이 만든 거를 자기 시대에 이제 기술적 한계가 있었는데 100년 후에 딱 100주년 기념이겠죠. 뉴헤이븐에서 공연을 한 겁니다. 프로메테우스, 포임 오브 파이어, 불의 시. 자, 요것에서 앞을 좀 돌려보죠.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공연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 인간의 다섯 시대.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이제 판도라 얘기는 끝났고요. 어,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그 처음부터 인간이 이렇게 흘러온 신화 시대의 역사 구분입니다. 그래서 황금 시대가 있었고 은혜 시대, 청동 시대, 영웅 시대, 철의 시대가 있었다. 하는데 이게 좀 그 금속을 보시면 비싼 금속부터 싼 금속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퇴행사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망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좀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 뭐 살기 힘드니까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옛날엔 그래도 낙원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신화적 믿음들이 또 고대인들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리스인들만 그렇게 비관적 인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살기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신화 사람들은 예전에는 좋은 곳에 있었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퇴행사관들이 신화 시대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바로 인간이 어렵게 살게 된 이야기 2입니다. 하나는 판도라 때문인 거고 또 하나는 세상이 계속 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금속을 가지고 어떤 시대를 구별하는 그런 얘기들은 다른 어떤 신화들에도 나와서 그 다니엘이라고 이 사람도 이제 그 이스라엘 선지자죠. 그래서 다니엘도 역시 노예로 끌려갔다가 왕의 그 꿈 해몽관으로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어떤 거대한 신상이 나타나는 꿈을 꿨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맞히라고 근데 뭐 아마 그 꿈 얘기도 안 해주고 알아맞히라고 그랬을 거야. 근데 다니엘이 이걸 맞춰서 그게 시대 구분이다. 뭐 머리가 황금으로 돼 있고 뭐 몸이 청동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신상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요. 신곡에도 보면 이제 단테가 저승을 흐르는 강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저승을 안내하고 있던 베르길리우스가 그게 이제 뭐 크레테에 있었던 어떤 노인상이 금속으로 이렇게 여러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틈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황금 시대, 황금 시대는 여기 이때 살았던 인간들은 체격이 좋고 심성이 뛰어나고 늙지 않고 늘 건강하고 젊은 상태에서 죽을 때도 잠자듯이 죽는다. 그래서 자연이 먹을 것을 주고 수고와 공공함도 없는데 그냥 대지가 숨겼다. 뭐 이런 식으로 시대를 종말을 시키고 은혜 시대는 황금 시대보다는 좀 부족했지만 모든 면에서 유년기가 100년 정도 되는 장수 시대였고 성년은 길지 않고 사실 뭐 어릴 때가 좋잖아요. 뭐 그 얘기겠죠. 서로 해치고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서로를 해치고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신들이 소멸시켰다라는 얘기. 청동 시대 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물풀의 나무에서 이 물풀의 나무 또 요정에서 이 청동 시대 인간들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체육과 힘이 강하지만 역시 이제 호전적인 존재들이라 서로 싸워서 참멸했다. 이 청동 시대가 바로 이제 트로이 전쟁을 하던 시대입니다. 청동기를 사용하던 시대예요. 그 다음이 영웅 시대인데 정의롭고 자질이 훌륭했으나 테바의 전쟁과 트로이 전쟁에서 모두 죽었다. 이게 청동 시대랑 좀 겹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면 원래 기존에는 황금 시대, 은혜 시대, 청동 시대, 철의 시대가 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는 겁니다. 그래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영웅들의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선배인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선배인 호메로스에 대한 존경심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자기의 틀 안에다가 다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이 헤시오드로스라는 후배 시인이 여기다가 이제 영웅 시대를 집어넣은 거고 그다음에 철의 시대는 바로 이제 우리 시대라고 하는데 뭐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시대가 아니고 바로 이제 헤시오도스가 살았던 시대, 살기 힘든 시대, 예, 우리 시대인데 폭력과 기만과 불의와 약탈이 판치는 시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판도라 이야기하고 이게 둘 다 헤시오도스 얘기인데도 헤시오도스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판도라 이야기와 다섯 시대 이야기가 좀 안 맞는데 왜냐하면 판도라가 출현한 시기가 청동 시대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판도라 때 이후로 이제 인간들이 불행해지니까 청동 시대 직전이라고 청동 시대 오기 직전이라고 보기에는 요 은혜 시대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굶주림도 없었고 뭐
도덕적인 악도 없었고 뭐 이런 식의 얘기여서 이게 서로 해친다는 얘기 정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시대 사람들이랑 안 맞고, 그 다음에 영웅 시대는 뭐 기본적으로 좋은 시대인 거고, 나쁜 시대가 아니었고, 철의 시대 직전에 넣기에는 막 인간과 신이 막 교류하던 그런 시대라서 너무나 당시, 그러니까 철의 시대는 이제 현세에 가까운, 헤시오도스 현세에 가까운 시대라서 신과 교류하던 시절에 너무 가까워서 좀 안 맞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버전들을 그냥 헤시오도스가 크게 개인이 뭐 어떤 합리화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맞추진 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루카스 크라나크라는 화가인데 이게 황금 시대를 그린 겁니다. 1530년에. 거기 이제 판도라이기 때는 남자들만 살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또 16세기 버전이니까 남녀가 같이 있어서 성이 자유롭고 뭐 그렇게 즐기는 삶을 산다, 이렇게 다 남녀 한 쌍씩이고 다 짝짓기하고 뭐 이렇게 뒤에 이제 담이 있는 게 또 좀 웃기죠. 예. 그래서 완전 이 사람들은 자연 속의 사람들인데 인위적인 공간 안에 뭐 에덴 동산의 어떤 담처럼 돼 있는 좀 독특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혜 시대예요. 이것도 같은 크라나크인데 1530년경에 이것도 1530년경에 만든 거고, 서로 싸우고 있는, 서로 이제 다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얼굴도 좀 험악하죠. 앞에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거는 이제 이건 좀 화질이 좀 떨어져서 이거밖에 없던데, 철의 시대 사람들입니다. 서로 싸우는 철의 시대 사람들. 이거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의 사파로 들어간 거고요. 비르길 솔리스, 비르길 솔리스라는 사람이 밑그림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1581년도 작품. 자,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음악을 길게 못 들어서 그런가 좀 짧아졌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